자, 그러면 요건에서 우리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면 공제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죠. 여기에서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2만 명 이상이 부당공제로 적발되는데 대부분이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공제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 100만 원의 개념이 매우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저희 납세연맹이 이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공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세법을 우리가 쉽게 바꾸라 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낸 적도 있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소득 총액에서 일단 비과세를 빠지는 거죠.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도 빠집니다.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봉에, 연수입에 비용을 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즉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봉 500만 원, 연봉 500만 원으로 따집니다. 즉 연봉 500만 원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봉 500만 원이 초과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연봉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맞벌이 한다 그러면 맞벌이 하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0만 원에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비과세는 무조건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모님이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아도 일단 비과세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요금도 비과세 소득이다. 그리고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불입한 것을 기초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부모님이 타고 계시면은 이것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31일 이전에 퇴직해서 지금 부모님이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계신다.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공제받아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소득, 농농사나 방농사 소득도 실제적으로 지금 비과세 소득으로 거의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이 농사 소득이 조금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작년부터 이제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이제 연금을 받는 상품이 있죠. 그거를 월 60만 원 가라 매달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리과세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이 분리과세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기서 보면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하산한다 그랬죠. 이 종합하산을 하지만은 여기서 종합하산에서 빼준다는 개념이 종합하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이 분리과세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1900만 원이다 그러면 분리과세에 해당돼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 뒤에 이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고 연금소득도 분리과세 되는 것이 있고 기타소득도 소득금액 300만 원으로 분리과세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면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그랬죠. 퇴직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다 예를 들면 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냈다.
하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이지만은 이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제약경제죠. 대표적인 게 뭐 사채이자나 이런 것들은 사채 소득으로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고 있고, 뭐 포장마차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소득이 세무조사를 해서 적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부당공제로 적발되지는 않겠죠. 자, 소득 종류별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미만이면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주택임대소득이죠. 주택임대소득이 이제 2019년 기소부터 세법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2020년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은 임대 수익 금액에 가산세를 일정 부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주택을 부모님이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20억이에요. 20억인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주택자면서 공시가액이 9억 원 이하짜리를 임대하고 있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임대 수입이 초과하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우리가 보유자는 2천만 원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전금에 대해서, 전세 보전금이 3억 초과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 3억 초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 수익 금액으로 잡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주택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기본공제를 내가 올해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뭐 2주택 이상의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데 내가 종합합사를 선택했다. 대부분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한다 그랬죠. 특수한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보통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실질 임대 수입하고 실질 비용에 따라서 임대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장부를 기장한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부를 이제 기장 안 할 때는 추계로 우리가 그 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 추계 경비율이 42.6%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 수익 금액이 200만 원이 되더라도 임대 소득 금액이 계산해 보면은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질문에, 아버지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서 연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세무서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뭐 기본공제 받아도 되나?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주택 어떤 임대 전산망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택자 이상이면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다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통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지하경제에 소속돼서 내가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데 불구하고 기부공제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양가족이나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 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택 임대 소득도 이제 사업 소득자의 일부에 해당되죠.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소득세 확정신고 양식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19번에 종합소득금액이 여기에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기부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업소득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실질 매출액에서 실질 비용이 빼서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지만은 매출액이, 즉 수익금액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기부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즉 1년 총 수익금액에서 그 수익금액에서 이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올해 총 매출액에서 몇 프로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이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만일 배우자가 이제 학습지 교사다라고 하면은 올해 뭐 학습지 교사로 사실 연도 중에 채로 학습지 교사로 취직해서 500만 원의 총 수익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이 수익 금액을 받을 때 이제 3.3% 우리가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되죠. 근데 총 수익 금액 이제 우리 500만 원에서 이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75%입니다. 75%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375만 원을. 그래서 500만 원에서 375만 원을 빼면은 소득 금액이 125만 원입니다. 즉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국세세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돼서 추징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연소득이 2,400만 원인데 배우자 공제 가능하냐? 이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이 기본공제 1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2018년도 단순경비율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총 수익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상가 임대하고 있다면은 무조건 상가 임대소득이 158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공제받으면 안 되고, 뭐 만일에 배우자가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러면은 연수입이 32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 기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가 1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기 전에 즉 1월부터 10월 달까지 상가 임대 소득이 있다면은 상가 임대 소득이 158만 원이 초과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부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서 이제 일용직 소득이 있을 때, 우리 일용직 소득이 뭐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인데, 즉, 건설 현장에서 1년을, 예를 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 또는 뭐 보통 알바 소득이 이제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일용직 소득입니다. 즉, 일용직 소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즉 연발정산화 연수입을 1년간의 총 수입을 우리가 계산해서 연발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당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당이
올해부터는 18만 7천 원이 안 되면은 사실상의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일당이. 18만 7천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해에 일용직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한 817만 명 정도가 되고 총 65조 정도가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일용직 소득이라도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이 1만 명 정도 되고 수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부양가족 중에서 일용직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분리과세로 우리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 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3.3%로 원천징수하게 되면은 사업소득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8.8%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 8.8% 우리가 원천징수 했으면은 이거는 알바 소득이 아니다는 거죠. 일용직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은 아내가 예를 들면은 1월에 약국에 근무했고 급여가 한 130만 원이다. 2월부터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하냐? 약국에 근무할 때 이게 일용직으로 우리가 급여를 처리했는지, 뭐 연말정산하는 우리 상근자로 급여를 처리했는지는 질문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뭐 상근 급여로 우리가 취급했다 그래도, 만약 2월부터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역회사에 물어봐야 되죠. 일용직 소득으로 했느냐, 뭐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느냐, 기타 소득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아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일용직 소득이라 우리가 뭐 일용직 소득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용직 소득으로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라든지 8.8% 원천징수하는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취급했다 그러면은 다른 판단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학 중인 만 20세 이상 아들이 1년 동안 이곳 저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뭐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죠. 사실상은 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일용직 소득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이 일한 회사에 이제 사실 알아봐야 정확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이제 일용직 소득으로 취급해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선택돼서 우리가 자녀에 관한 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이 있을 때, 사적 연금 소득이 있으면은 수입이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받을 됩니다. 그런데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이후에 퇴직했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가능, 516만 원 초과하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16만 원이 초과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로 하시면은 본인 확인을 거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현재 소득 금액이 일단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을 걸로 판단되지만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뭐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사실상 해당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야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강연소득, 자문료 소득, 뭐 대학원생들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받는 소득, 원고료, 경품소득, 뭐 종교인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보통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부터 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는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또 할 수 있고 내가 종합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750만 원이고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연수입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연수입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입이 7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소득금액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연수입이 75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기본공제 받으면 안 되죠. 근데 250만 원에서 750만 원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보수를 받을 때 원칙징수 당한 금액은 환급을 받지만은 소득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확정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는 우리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원천징수된 환급액은 우리가 기원천징수 당한 우리가 세금은 환급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기본공제, 즉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은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매달 2만 명이 이상이 이제 적발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제를 받아도 적발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보면은 2001년 이전에 퇴직한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연 3,600만 원 받아도 적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도 적발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우리가 적발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이 우리가 소액주주라면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일단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공제 적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업소득으로 뭐 1억 원이 있다 그래도 방농사, 농농사로 1억 원의 소득을 올린다 그래도 비과세로 우리가 적발이 안 되죠. 그리고 부모님 일용소득이 5천만 원 있어도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득은 많이 있지만은 뭐 사채이자나 이런 건 많이 있지만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컴퓨터에서는 적발 안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예를 들면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프리랜서고 보험모집이나 뭐 다단계 판매원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를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 당하는 직업입니다. 원천징수 당하는
원천 기술을 하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는데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으면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됩니다.